다음은 덴버 브론코스와 애틀랜타 펠컨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애틀랜타가 34대 27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주 차저스와의 경기에서 4쿼터 대역전극을 만들어냈던 덴버와 역전패를 잘 당하기로 유명한 애틀랜타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저도 흥미롭게 지켜봤었습니다. 이날 경기 역시 3쿼터까지 펠컨스가 27대 6 아주 큰 리드를 가져갔었지만 끝까지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재미있는 경기였습니다. 먼저 펠컨스가 큰 리드를 잡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펠컨스는 넘버 2 리시버 켈빈 리들리가 부상으로 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업 선수들의 활약이 정말 빛났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언드래프티드 출신의 2년차 리시버 올라미데 자키우스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경기 초반부터 아주 잡기 까다로웠던 패스를 팔을 쭉 뻗어 한 손으로 잡아내더니 딥패스 2개를 더 잡아내면서 아주 깜짝 활약을 해줬습니다. 특히 첫 번째 터치다운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 51야드 리시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상대 수비의 패스 인터피어런스 반칙이 불릴 정도로 심한 견제를 뚫고 아주 멋지게 잡아냈다는 점에서 꼭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훌리오 존스와 브랜든 파월까지 리시빙 터치다운을 해냈고 맷 라이언은 셔블 패스까지 성공하는 여유를 보여주면서 브론코스 수비를 농락했습니다. 이렇게 공격진의 파괴력 있는 모습을 바탕으로 여유 있는 리드를 잡았던 펠컨스였지만 경기는 4쿼터부터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저스와의 경기에서 4쿼터에만 터치다운 3개를 몰아쳤던 덴버의 쿼터백 드류 락은 이날도 2개의 패싱 터치다운 그리고 1개의 러싱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불꽃 추격 모드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덴버가 쫓아갈 수 있었던 데는 펠컨스의 무기력했던 4쿼터 공격도 한몫을 했는데요. 펠컨스의 4쿼터 드라이브들을 살펴보면 4번의 펀트와 1번의 터치다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번의 펀트 드라이브 중 무려 3번이 3&아웃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공격권을 자꾸만 넘겨줬기 때문에 덴버에게 추격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펠컨스는 저희가 여러 번 언급했듯이 시간을 끌어야 하는 상황, 즉 머스트 러싱 시츄에이션에서 토드 걸리를 포함한 러닝백진 그리고 오펜시브 라인이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것이 두고두고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34대 27 원포제션 차이까지 덴버가 쫓아왔고 경기 종료 38초를 남기고 자기 진영 20야드 지점에서 공격권을 잡아냈습니다. 펠컨스는 결국 승리를 지켜내기는 했지만 덴버에게 이러한 기회를 만들어준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3번 연속 드류락의 패스가 실패로 끝났고 포스다운 상황에서 센터의 스냅이 모션을 하고 있던 리시버의 발을 맞고 떨어지면서 쿼터백 드류락이 공을 잡지도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경기 막판 아주 긴장감 넘치게 흘러가던 경기는 다소 허무하게 펠컨스의 승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날 경기를 패한 덴버는 지난 경기의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3승 5패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쏠쏠한 활약을 해주던 신인 타이트엔드 알버트 오쿠에이브넌까지 전방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 아웃 판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번 시즌 내내 주요 선수들의 부상으로 고생하고 있는 덴버는 남은 시즌 전망도 그리 밝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펠컨스의 경기이기 때문에 역시 구영애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겠죠. 구영애 선수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LA 차저스 시절 NFL 데뷔전 상대가 바로 덴버 브론코스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 경기 막판 동점 필드골 시도를 블락을 당하면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고 결국 4경기 출전을 한 끝에 차저스에서 방출이 되고 말았던 구영애 선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는 애틀랜타의 확고한 주전 키커가 됐고 달라진 처지 속에서 덴버를 다시 만난 구영애 선수였는데 이번에는 완벽한 경기를 펼치며 복수에 성공했다는 생각입니다.
경기 초반 52야드 장거리 필드골을 포함해서 필드골 2개, 엑스트라 포인트 킥 4개를 모두 성공시키며 10점을 득점해줬던 구영애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킥오프 이후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하면서 커리어 첫 태클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데뷔 전의 아픔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경기에 임하지 않았을까? 제 나름의 추측을 좀 해봤습니다. 심리적으로 조금 위축될 수 있는 상대를 만났던 구영애 선수였는데 이번 경기 이렇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니 이제 구영애 선수의 킥을 보면서 가슴을 졸이지 않고 봐도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홈에서 시즌 첫 승을 거둔 펠컨스는 다음 주 바이위크를 가지고 후반기에 아주 어려운 스케줄들을 맞을 예정입니다.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펠컨스가 반등을 이뤄내기에 쉽지는 않지만 혹시 기적이 일어난다면 구영애 선수가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작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디트로이트와 미네소타의 경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미네소타가 34대 20, 투포지션 차이에 넉넉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 경기는 베테랑 엣지러셔 에버슨 그리핀의 디트로이트 라이언스 데뷔전이자 친정팀인 미네소타 바이킹스를 상대팀으로 처음 만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핀은 3개의 태클, 1개의 패스 굴절을 만들어내면서 비교적 무난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초반부터 미네소타가 리드를 잡아나갔고 그 리드를 점점 벌려나가면서 이렇다 할 반전 없이 바이킹스가 손쉽게 승리를 거둔 경기였습니다. 이날 경기를 패한 라이언스의 쿼터백 매튜 스태포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스태포드에게는 아주 힘든 한 주가 됐을 것 같습니다. 경기 전에는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한 것으로 분류되어 훈련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던 스태포드였는데요. 그 여파 때문인지 후반에 백투백 인터셉션을 던지면서 아주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넘버원 리시버 케니 골라데이까지 엉덩이 부상으로 결장을 했기 때문에 동료들의 지원도 부족했던 스태포드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쿼터 초반에는 색을 당하는 과정에서 뇌진탕 부상을 입고 필드를 떠나고 말았는데요. 진단 결과에 따라 다음 경기 출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매튜 스태포드의 결장 기간이 길어진다면 지난 시즌처럼 후반기에 무기력하게 연패에 빠지는 흐름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이 드는 라이언스입니다. 한편 매튜 스태포드가 나간 후에는 지난 시즌 베어스에서 트루비스키의 백업으로 뛰었던 체이스 데니얼이 쿼터백 자리를 이어받아 남은 경기를 플레이했습니다. 하지만 승부를 뒤집을 만한 큰 임팩트는 없었습니다. 결국 라이언스는 매튜 스태포드의 팀이기 때문에 스태포드가 뛸 수 없다면 맷 패트리샤 감독이 승리를 추가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승리한 미네소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미네소타는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서 시즌 첫 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경기 역시 러닝백 델빈 쿡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지난주 226 스크리미지 야드에 4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했던 델빈 쿡은 이날도 252 스크리미지 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이라는 아주 괴물 같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델빈 쿡은 이날 경기 맹활약을 통해서 테네시의 데릭 헨리를 제치고 리그 러싱 리더로 올라섰고요. 또한 러싱 터치다운 기록도 무려 12개로 압도적인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3년차였던 지난 시즌에 데뷔 첫 1000 러싱 야드와 2자릿수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했던 델빈 쿡이었는데 쿡이 알에서 깨어나와 포텐셜을 터트린 것일지 아니면 단순히 한 시즌 플루크였을지 저도 아주 궁금하게 지켜봤었는데요. 이번 시즌 지금까지 활약을 살펴보면 이제는 델빈 쿡이 건강하기만 하다면 엘리트 러닝백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날도 라이언스 수비진은 델빈 쿡이 공격을 해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지 못했고 미네소타의 쿼터백 커크 커즌스는 델빈 쿡이라는 강력한 오호라를 등에 업고
턴오버 없이 3개의 터치다운 패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날 경기 승리로 미네소타는 4경기 만에 홈 첫 승을 신고하며 반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는데요. 향후 4주간의 스케줄이 시카고 베어스, 댈러스 카우보이스, 캐롤라이나 팬서스, 잭슨빌 제규어스이기 때문에 만약 전승을 거둘 수 있다면 플레이오프에 대한 작은 희망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바이킹스 마이크 지머 감독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도 있었는데 바로 스페셜팀 문제입니다. 이날 경기 바이킹스는 2번이나 펀트 블락을 당했는데 2번 모두 라인에서 너무 쉽게 뚫리면서 그것이 펀터에 대한 프레셔로 이어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물론 이날 경기는 점수차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승패를 뒤바꿀 만한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접전이 펼쳐지는 경기 양상에서는 스페셜팀의 한 번의 미스가 패배로 직결될 수 있음을 지머 감독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라이언스와 바이킹스의 경기에 대한 리뷰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시애틀 시옥스와 버팔로 빌스의 경기에 대한 리뷰입니다. 이 경기는 화끈한 난타전 속에 버팔로가 44대 34 승리를 거뒀습니다. 양팀 모두 러싱 공격을 거의 배제하고 화끈한 패싱에 의한 다득점 게임 양상으로 흘러갔던 경기였습니다. 두 팀 합친 러싱 야드 기록이 채 100야드가 되지 않았고 두 팀의 패싱 야드 합계가 거의 750야드에 이르렀으니 경기를 안 보신 분들이라도 어떤 모습으로 경기가 흘러갔을지 아마 상상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승부는 결국 세컨더리진에서 클래스가 더 뛰어났던 버팔로가 턴오버 싸움에서 시애틀을 4대 0으로 압도하면서 승리를 가져갔다는 생각입니다. 4쿼터 10분여를 남기고 버팔로의 조슈 앨런이 직접 공을 들고 엔드존에 들어가서 41대 20으로 벌리는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사실상 경기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패한 시애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 텐데요. 러셀 윌슨은 390야드를 던지기는 했지만 2개의 인터셉션, 2개의 스트립색 펌블을 허용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현재까지 시애틀이 딱 8경기를 치렀으니까 시즌의 절반을 치른 셈이죠. 러셀 윌슨의 시즌 성적을 살펴보면 2541 패싱야드에 8개의 인터셉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6경기로 환산해보면 5000야드에 인터셉션 16개 페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러셀 윌슨의 앞선 8년의 커리어를 살펴보면 연 단위로 가장 많은 패싱야드를 기록했던 것이 4200야드 수준, 그리고 가장 많은 인터셉션을 던졌던 것이 11개입니다. 이 기록을 감안하면 이번 시즌 시애틀이 패싱 게임 위주로 공격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윌슨의 패싱 야드도 늘어나고 인터셉션도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도 그 변화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팀의 주요 러닝백들이 계속해서 부상에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 큰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팀의 넘버원 러닝백 크리스 카스는 최근 2경기 연속 결장 중이고 이번 시즌 FA로 영입했던 카를로스 하이드는 4경기 출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라운드 출신의 러닝백 라샤드 페니는 이번 시즌 단 한 경기도 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애틀이 러셀 윌슨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것 자체는 좋지만 상대가 러싱 공격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윌슨의 패싱 공격을 대응하는 것과 시애틀은 무조건 패스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러셀 윌슨을 집중적으로 방어하는 것은 수비진에게 전혀 다른 체감 난이도를 준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대 수비를 혼란시키기 위해서 주전 러닝백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빠르게 돌아오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제 수비진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40여일 만에 복귀전을 치렀던 세이프티 자말 아담스, 그리고 트레이드를 통해서 시애틀 유니폼을 입었던 카를로스 던랩의 시애틀 데뷔전이 있었는데요. 두 선수 합계 2.5개의 색, 4.5개의 태클 포로스, 5번의 쿼터백 히트를 합작해낸 것은 시애틀 팬들에게는
작은 위안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시애틀의 후반기 스케줄은 상당히 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향후 2주간 지구 우승을 다툴 만한 라이벌인 LA 램스 그리고 애리조나 카디널스와의 연전이 있습니다. 이 고비를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시애틀의 이번 시즌 정규리그 성적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승리한 버팔로 빌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빌스는 지난주 러싱 공격 위주로 경기를 풀어갔었는데요. 이번 주는 패싱 공격의 비중을 급격하게 높이는 팔색조 같은 모습을 과시한 끝에 대어 시애틀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빌스의 이번 시즌 성적을 살펴보면 우승 후보라고 할 수 있는 테네시, 캔자스시티에게 연달아 패하면서 강팀에게는 조금 약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비판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또 다른 우승 후보 시애틀을 잡아내면서 그 이미지를 어느 정도 탈피하는 데 성공했다는 생각입니다. 쿼터백 조슈 앨런은 첫 3주간 화려한 패싱 공격을 선보이면서 진정한 듀얼 스랙 쿼터백으로 도약하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몇 주간 잠잠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경기에서 다시 한번 400 패싱 야드를 돌파하면서 시즌 초 모드로 돌아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도 80%가 넘는 패스 성공률을 보여줬고 턴오버가 단 하나도 없는 깔끔한 경기를 하면서 엘리트 쿼터백이라 할 수 있는 러셀 윌슨과의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빌스의 수비진 이야기를 해보면 지난 시즌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던 세컨더리의 핵심 코너백 트레데비어스 화이트가 시즌 첫 인터셉션을 기록한 것도 빌스에게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빌스는 이날 경기 승리를 통해서 시즌 성적 7승 2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빌스가 마지막으로 시즌을 7승 2패로 출발한 것은 1993년이었는데요. 오랜 빌스 팬들께서는 이 1993년을 아마 잊지 못하실 겁니다. 그 해는 빌스가 4년 연속 슈퍼볼에 진출했다가 댈러스에게 패하며 결국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고 4년 연속 준우승에 머물렀던 해였습니다. 1993년 이후 긴 암흑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버팔로 빌스인데요. 27년이 지나 2020년 조슈 앨런과 함께 오랜 수건을 풀고 슈퍼볼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을지 저도 흥미롭게 지켜보겠습니다. 시애틀과 버팔로의 경기 리뷰는 여기까지였습니다.